눈이 침침해졌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휴대전화 문자를 읽을 때 얼굴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당겨집니다. 계단을 오르기 전 예전엔 없던 잠깐의 망설임이 생기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다들 그렇지. 하지만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 중 하나라도 요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들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보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85살이 된 의사 이승호입니다.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며 진료를 이어왔고 그동안 제 손을 거쳐간 분들만 해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 이제는 제 자신도 노년의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눈이 말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한 가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창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 진료실을 찾은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진단받은 병도 없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세상이 조금 흐릿해 보인다. 가끔 몇 초 정도 앞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통증이 없었기에, 일상생활은 가능했기에, 본인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셨지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신호 하나가 그분의 이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약이 부족해서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신호를 무시했을 때 병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세 가지를 차분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 눈을 통해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둘째, 시력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망치는 습관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셋째,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때와 아직 지켜봐도 되는 때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겁을 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오랜 시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의 하루와 연결되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눈을 지킨다는 것이 왜 노년의 건강뿐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일과 이어지는지 이제부터 함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어디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눈은 단순히 시력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유일하게 혈관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심장이나 뇌의 혈관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복잡한 검사나 큰 병원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눈은 다릅니다. 눈 안쪽 깊숙한 곳에는 망막이라는 얇은 조직이 있고 그 위를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촘촘히 지나갑니다. 이 혈관들은 특별한 수술이나 큰 검사 없이도 안과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은 우리 몸에서 혈관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망막은 심장과 뇌의 혈관의 축소 지도와 같다고요.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길, 뇌로 가는 길, 그 전체 흐름이 이 작은 지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몸속 변화까지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을 떠올려 보세요. 굵고 큰 수도관도 있지만 그 끝에는 아주 가느다란 작은 관들이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흐름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막힐까요? 대부분은 가장 작은 관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큰 도로는 아직 멀쩡해 보여도 골목길은 이미 지나가기 힘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나 뇌로 가는 큰 혈관보다 눈에 있는 미세 혈관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의 미세 혈관은 몸 전체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민감한 경고등이 됩니다. 아직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머리가 어지럽지도 않지만 눈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대개 아주 사소합니다. 글씨가 예전보다 조금 흐릿해 보인다든지 빛이 번져 보인다든지 잠깐 앞이 안개 낀 것처럼 느껴졌다가 금세 괜찮아진다든지 하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괜찮아.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저 역시 수없이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눈에 나타난 변화는 아직 증상이 없는 병의 예고편이라는 점입니다. 본편이 시작되기 전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처럼 말이지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멈추느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눈은 불편한데 병원 갈 만큼은 아니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킨 적은 없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순간들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눈은 단순히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는 우리 몸 깊은 곳에서 이미 시작된 흐름의 변화를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선택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 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뇌와 혈관 그리고 전신 건강으로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눈이 보내는 이 경고가 왜 중요한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떠올리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말을 잃고 몸이 마비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의사로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뇌졸중은 결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예고가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 그 조용한 예고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눈, 뇌졸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인에게는 조금 낯선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눈 안쪽, 망막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부족해지거나 잠시 막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잠깐 침침해졌을 뿐인데 그 안에서는 이미 혈관의 문제가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망막은 아주 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뇌로 가는 혈관과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망막에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뇌로 가는 길 역시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막 혈류 저하를 경험한 분들 중 상당수가 몇 년 안에 뇌졸중이나 심각한 혈관 질환을 겪는 경우를 저는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몇 초간 시야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눈앞이 갑자기 하얘졌다가 돌아온다든지 커튼을 내린 것처럼 잠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보이는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은 잠깐 어지러웠나 보다.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통증도 없고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눈으로 가는 혈류가 잠시라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더 넓게 보면 몸 전체 혈관의 흐름이 이미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혈관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이 침침해졌다고 해서 그 원인이 늘 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심장, 때로는 뇌, 때로는 혈관 전체의 문제를 눈이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눈병이 아니라 전신의 구조적 경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를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쓰러지지 않았고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라는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신호들이 오랜 시간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눈에 나타난 변화는 그 긴 과정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꼭 후회로만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그 앞부분에 서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두려움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일입니다. 아직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택지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눈의 변화가 왜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안과에서 처음 자신의 병을 알게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눈이 보여주는 이 작은 단서들이 우리 건강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과에서 처음 병명을 듣습니다. 눈이 조금 불편해서 왔을 뿐인데 혈압 이야기를 듣고 당뇨 검사를 권유받았다는 말씀을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 하십니다. 눈 때문에 왔는데 왜 갑자기 전신 이야기냐고요. 하지만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깝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피가 조금 달라지고 혈관의 환경이 서서히 변해도 몸은 쉽게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혈액은 점점 진해지고
끈적해지며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진행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느려서 우리는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낼까요? 답은 늘 같습니다. 가장 가늘고 가장 섬세한 혈관부터입니다. 우리 몸에는 굵은 혈관도 있지만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미세혈관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망막 위를 흐르는 혈관들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조금만 끈적해져도,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눈은 당뇨와 고혈압의 첫 무대가 됩니다. 아직 심장은 멀쩡하고 아직 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에서는 이미 작은 이상이 나타납니다. 혈관이 약간 구불거려 보이거나 미세한 출혈 흔적이 보이거나 혈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가 포착됩니다. 환자분 본인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했는데 눈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런 순간을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합니다. 몇 년 전 특별한 증상 없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큰 걱정은 없었고 스스로도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검진 중 망막 혈관에 미세한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의미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의 변화가 혈당이나 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쯤 전신검사를 받아보시라고요. 그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결국 검사를 받으셨고 초기 단계의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약을 많이 써야 할 정도는 아니었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분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식사 시간을 의식하게 되었고 걷는 시간을 늘렸으며 잠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아직 괜찮다고 방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여전히 큰 합병증 없이 일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출발점이 눈 검사였다는 사실은 본인에게도 꽤 인상 깊게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를 겪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메시지를 더 확신하게 됩니다. 눈 검사는 잘 보기 위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눈 검사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아직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몸의 흐름이 무너지는 방향을 미리 알아차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시력을 지키는 일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희망에 더 가깝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일찍 알수록 그리고 조용히 시작할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집니다. 눈은 그 선택의 기회를 가장 먼저 열어주는 창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발견된 눈의 변화가 왜 기억력과 인지기능, 즉 뇌의 활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눈과 뇌가 어떤 관계로 이어져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왜 시력을 지키는 일이 곧 뇌를 지키는 일이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눈과 뇌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이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을 보는 기관, 뇌를 생각하는 기관으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둘은 처음부터 따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순간부터 눈과 뇌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태아가 자라는 초기 단계에서 눈은 뇌에서 직접 튀어나온 조직입니다. 다시 말해 눈은 뇌의 일부가 바깥으로 나와 형태를 갖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종종 눈을 두고 밖으로 나온 뇌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구조와 발생 과정을 그대로 설명한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눈을 통해 뇌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눈과 뇌는 발생 기원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성격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망막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각, 세포뿐만 아니라 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신경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단순히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일을 함께 담당합니다. 그래서 눈은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라 작은 신경조직 덩어리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 때문에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종종 눈에 먼저 반영됩니다. 뇌가 피로해질 때,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때, 혹은 신경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질 때, 그 신호는 눈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야가 예전보다 흐릿해지거나 초점이 잘 맞지 않거나 밝기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시력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뇌의 변화가 함께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시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눈 자체의 문제만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안경 도수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뇌의 피로, 혈류의 문제, 혹은 신경 기능의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대개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기억이 사라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눈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뇌는 스스로를 잘 숨기는 기관이지만 눈은 그 변화를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눈을 잘 들여다본다는 것은 뇌의 속사정을 조금 더 일찍 들여다보는 일과도 같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경계심이고 또 하나는 희망입니다. 눈의 변화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심, 그리고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점에 뇌의 상태를 살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뇌는 한번 크게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지만 변화의 초기에 방향을 잡으면 충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눈은 바로 그 갈림길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 건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뇌 이야기를 함께 꺼내게 됩니다. 눈이 흐려지는 것을 단순히 불편함으로만 여기지 말고 내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한 번 더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눈과 뇌의 연결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특히 시력이 떨어질수록 왜 인지기능의 저하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눈의 빛이 줄어들 때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는 기억부터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저하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기억력입니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력 검사, 암기력, 숫자를 맞히는 테스트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인지 저하의 시작점은 생각보다 훨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종종 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은 아주 조용하게 변합니다. 책이나 신문을 펼치는 횟수가 줄어들고 글씨가 많은 안내문이나 전단지는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읽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귀찮고 피곤한 일이 됩니다. 눈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뇌를 자극하던 중요한 활동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읽는 일이 줄어들면 생각하는 시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보는 행위가 아니라 의미를 해석하고 앞뒤를 연결하고 기억을 꺼내 쓰는 복합적인 뇌 활동입니다. 이 과정이 줄어들면 뇌는 점점 덜 쓰이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처럼 뇌도 자극이 줄어들수록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외출의 감소입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면 길이 낯설게 느껴지고 계단이나 횡단보도가 불안해집니다.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지, 남들보다 느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라는 선택이 점점 잦아집니다. 처음에는 쉬고 싶어서였지만 어느새 외출 자체가 부담이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외출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고 웃음이 줄고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올 기회도 줄어듭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에 아주 강한 자극을 주는 활동입니다. 상대의 표정을 읽고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표현하는 과정은 뇌를 끊임없이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줄어들면 뇌는 점점 조용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인지 저하는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사라지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력 저하로 인해 읽는 일이 줄고 읽지 않게 되면서 생각이 줄고 생각이 줄어들면서 움직임과 만남이 줄고 그 결과 뇌 활동 전체가 서서히 낮아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흐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요즘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다고 걱정하시며 오셨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책을 거의 읽지 않게 된 지 몇 년이 지났고 외출도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였습니다. 시력이 불편해진 이후부터였습니다. 기억력 자체보다 그 기억력을 떠받치던 생활의 구조가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건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눈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뇌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과 정보가 줄어들면 뇌는 점점 활동할 이유를 잃어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눈 속의 빛을 지킨다는 것은 뇌를 깨어있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보이는 환경을 유지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지키고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눈 건강이 있습니다. 눈을 지키는 일은 곧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이고 그 리듬이 뇌를 지탱해 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눈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그리고
무심코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을 거라고 믿고 해오던 행동들 중에 실제로는 눈을 가장 빠르게 상하게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눈을 비비는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가렵고 피곤하고 뭔가 눈 안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손이 먼저 올라갑니다. 잠에서 막 깼을 때, 텔레비전을 오래 보고 난 뒤,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놓은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도 이 행동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 비비기는 가장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눈을 비빌 때 우리 눈 안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손으로 눈을 누르는 순간 눈의 표면뿐 아니라 안쪽 구조까지 강한 압력이 전달됩니다. 눈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섬세한 조직의 집합체입니다. 각막, 수정체, 망막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작은 충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압력은 눈의 형태 자체를 서서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눈을 비비면 잠깐은 시원한데 왜 더 가려워질까요?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눈을 비빌 때 눈 표면에서는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그 자극이 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들면서 가려움은 오히려 증폭됩니다. 마치 목이 물린 곳을 긁으면 잠깐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더 가려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눈은 피부보다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은 더 빠르게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눈을 자주 세게 비비는 습관은 눈의 구조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막은 원래 매끈한 곡선을 유지해야 빛을 정확히 굴절시킬 수 있는데 지속적인 압력은 이 형태를 조금씩 왜곡시킵니다. 그 결과 시야가 흐려지거나 난시가 심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한번 생기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눈 안쪽에 있습니다. 반복적인 압력은 수정체와 망막에도 부담을 줍니다. 망막은 눈 뒤쪽에서 빛을 받아 뇌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조직인데 강한 자극이나 압력이 누적되면 손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조직들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별일 없던 습관이 노년기에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설마 눈 비빈 것 때문이겠어요? 라고 묻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설마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눈 비비기의 또 다른 위험은 우리가 손으로 옮기는 것들입니다.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과 이물질이 늘 묻어 있습니다. 눈을 비비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눈 표면으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고 쉽게 염증이 생기고 회복이 더디게 느껴진다면 이 습관이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눈을 비비지 않는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눈을 잠시 감고 쉬어주거나 눈꺼풀 위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자극은 충분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압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오랜 시간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눈 비비기는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눈의 구조를 조금씩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손이 올라가는 순간 한 번쯤은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춤이 바로 눈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줄 알고 해왔던 또 다른 습관들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눈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눈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익숙한 행동들 속에 숨은 위험을 이어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을 해치려고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좋을 거라고 믿고 눈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느낀 점은 눈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습관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좋은 줄 알았던 행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오래 반복되고 그만큼 눈에는 조용한 부담으로 쌓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화면을 들여다보는 장면은 이제 너무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눈이 밤이 되면 유난히 피곤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눈동자가 빛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 크게 열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밝은 화면을 가까이서 보면 눈 안으로 갑작스럽게 많은 빛이 쏟아집니다. 이는 눈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노년기에는 눈의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피로가 더 오래 남습니다. 눈이 뻑뻑해지고 충혈이 잦아지고 잠에서 깼을 때까지 불편함이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보는 장면은 잘못된 마사지입니다. 눈 주변이 피곤하면 관자놀이나 눈 주위를 세게 눌러주거나 진동이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눈 주변은 매우 섬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강한 압력이나 반복적인 자극은 오히려 혈류와 신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눈 바로 옆이나 위쪽에 강한 자극을 주는 행동은 눈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사지의 목적은 풀어주는 데 있지 누르거나 흔드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분별한 안약 사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이 건조하거나 가려우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안약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금세 가라앉는 것 같아 안심하게 되지요. 하지만 어떤 안약들은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눈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눈은 스스로 촉촉함을 유지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 자극에 계속 의존하면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안약을 끊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외선에 대한 방심도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햇빛이 강한 날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존재합니다. 눈은 피부보다 자외선에 훨씬 민감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출이 반복되면 눈의 노화가 빨라지고 수정체와 망막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누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모자나 간단한 차단만으로도 눈이 받는 자극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그 작은 수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것, 눈 주변을 세게 누르거나 자극하는 마사지, 그리고 증상만 보고
습관처럼 안약을 사용하는 행동은 가능한 한 피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눈에 당장은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대체 행동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밤에는 가능한 한 조명을 켜고 화면을 보거나 아예 눈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피곤할 때는 세게 누르기보다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안약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무작정 사용하기보다는 눈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모자나 간단한 보호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좋은 줄 알았던 습관을 한 번만 다시 돌아보는 일입니다.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편한 척 버텨주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지치기 쉬운 눈을 어떻게 하면 복잡하지 않게 약에 의존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눈을 위한 관리가 곧 혈관과 뇌를 위한 관리로 이어지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하면 됩니다. 눈 건강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관리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반대입니다. 눈은 이것저것 많이 해줄수록 좋아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만 맞으면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의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혈관과 뇌의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좋아지려면 눈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혈관의 흐름이 안정되고 뇌가 편안한 리듬을 되찾을 때 눈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눈 관리의 핵심은 언제나 눈 L표의 혈관, 플러스 뇌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틀을 이해하면 복잡했던 선택들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영양제부터 떠올립니다. 특정 성분이 눈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따로 챙겨 먹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자연식의 힘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자연식은 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혈관과 뇌를 함께 돌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속에는 우리가 이름 붙이지 못한 수많은 성분들이 균형을 이루며 존재합니다. 이 균형이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신경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반대로 단일 추출물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성분을 집중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몸 전체의 맥락을 무시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은 아주 섬세한 기관이기 때문에 과한 자극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더하기보다 정리하기를 먼저 권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눈은 충분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 역시 중요한 축입니다. 눈은 하루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에는 빛을 받아들이며 깨어나고 저녁에는 서서히 어두워지며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리듬을 자주 거슬러 살아갑니다. 밤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바라보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눈을 혹사시킵니다. 그 결과 눈은 쉴 시간을 잃고 피로를 아는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자연광을 충분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이 아니라 부드러운 빛이면 충분합니다. 이 빛은 눈뿐 아니라 뇌에도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눈을 자극하는 활동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덜 쌓이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 휴식 역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짧게 쉬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눈과 뇌는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버티는 눈에게 잠깐이라도 쉬어갈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조명과 수면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밝은 빛에 노출되면 눈은 물론이고 뇌도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눈의 피로는 더 쉽게 쌓입니다. 눈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잠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눈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나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눈을 지키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흐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혈관의 흐름, 뇌의 리듬, 하루의 빛과 어둠의 균형, 이 흐름이 다시 맞춰질 때 눈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왜 눈을 지키는 일이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지키는 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눈을 통해 지켜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끝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눈이라는 작은 기관을 통해 생각보다 훨씬 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눈은 단지 사물을 또렷하게 보게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혼자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뜻이고 혼자서 글을 읽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며 무엇보다도 내 삶의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떠올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노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을 최대한 늦추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 눈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살피는 것, 무심코 반복하던 눈을 해치는 습관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를 조금 더 의식하며 생활하는 것, 그리고 이 정보를 나 혼자만 알고 끝내지 않고 가족과 나누는 것, 이 네 가지만으로도 방향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또렷하게 보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가족에게도 큰 안심이 됩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혹은 가까운 분에게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겁을 주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과장보다는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밝은 눈은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